오늘 소개해드릴 뛰는 좀비 세 번째 영화는 바로 28일 후의 속편 28주 후입니다. 가만있어. 그 뒤에 3편도 나왔던 거예요. 28개월 후라고? 뭐 제작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나오진 않고요. 예, 한다고 하는데 얘기만 있고. 예. 뭐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뭘 또 하시려고? 뭐 28년 후 28세기 후라든지. 뭐. 그러니까. 전편의 감독이었던 데니 보일은 제작으로 물러났고 감독은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프레스나딜로 감독으로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를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전편에서 28주 후가 흘렀네요. 예. 좀비들이 많이 제압이 됐는데 외부적 제압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소멸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은 이 영화뿐 아니라 28일 후에 좀 28일 후에도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분노에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먹지 못하면 죽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죽음에 대한 예. 태도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잡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좀비가 기아로 죽는 얘기. 기아로 좀비가 아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굶어 죽는 좀비. 그리고 이 영화도 28일 후, 28주 후 이것도 각종 동물들도 감염이 된다는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예. 동물들이 감염이 된다보다 동물들이 복균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예. 감염이 그 부분 된다는 명확하진 얘기인데, 않아요. 명확하지 애매모호하게.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왜냐면 시나리오 쓸 때 그 예. 설정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걸로 얘기가 풀려야 되는데 예. 근데 감당을 못하고 예. 그렇다고 아예 지우지도 않고 약간 애매하게 처리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좀비들은 예. 물은 마셔야겠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지? 아니 사람 그게, 뜯어 먹을 때 예. 피까지 같이 흡입을 하잖아 부수적으로. 아니 어쨌든 이제 사람은 없어 못 먹더라도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사실은- 좀비들 이렇게 줄 서서 예, 예. 물 마셔도 재밌겠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 여기다 좀비가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피 토해내잖아요. 예. 그 정도 피를 토해내고도 여전히 살아서 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긴 해요. 그래서 예. 28주를 보면 딱 예. 한 장면에 그 장면이 있어요. 총을 맞았는데 예. 상체에 3분의 1이 날아간 사람이 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영화 자체가 거의 처음에는 그냥 분노한 사람이었다가 예. 거의 28주 후에 오면 거의 좀비화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좀비화라기보다 그냥 아드레날린의 과다 분비로 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라고 아니,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근데 보통 상체에 3분의 1이 날아가면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기초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움직이지만 예. 좀비가 이 신체의 반이 떨어져 나갔던 목만 대굴대굴 남았던 뭘 에너지원으로 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따지면 리애니메이터에서는 파란 주사약물 가지고 아니 목만 살아서 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의 기본 설정은 어쨌든 살아있는 인간이 바이러스 걸린 거니까 예, 바이러스 걸려서 미쳤다라는 설정인 거니까 그 고민 안 할 수는 없죠. 예. 예, 아무튼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설정의 구멍을 우리가 메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여러분. 예. 하여튼 영화가 시작되면 트레인스포팅으로 전 세계적 배우가 된 로버트 칼라일 이후에 좀 이 작은 영화들에 많이 주연급으로 나왔었는데 요즘 통 안 보이네요. 그 아저씨가 풀몬티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풀몬티에서도 유명했었죠. 풀몬티에서 죽였지. 이 로버트 칼라일 부부가 소수의 생존자들과 함께 한 저택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 저택에도 좀비가 들이닥치는데 중요한 건 이 로버트 칼라일이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놔두고 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혼자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치, 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절망스러워하면서 초반에는 좀비한테 물려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지. 애들은 없었잖아요. 마치 네. 여행 가 있었고. 그게 스페인으로 가 있다는 설정이죠. 네. 감독이 스페인 감독이라는 거랑 설정 아마 있죠. 뭐 우리나라 감독이 뭐 한국에 왔다고 설정하듯이. 예, 예. 근데 디테일한 게 레알 마드리드 티를 입고 있어. 스페인 갔다 왔어. 아, 그럼 우리도 서울 FC라든가 이런 거 입어줘야죠. 그렇죠. 난 그런 예, 거는 예. 감독의 일종의 자율권이라고 보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속편이기도 하니까 전편의 설정을 이어오기도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좀비 영화라서 일반적인 장르 그 법칙 따라야 되는데 저는 아주 흥미있게 본 게 제가 그 실제 뭐 결혼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관계라는 점에 있어서 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로버트 칼라이 동감하시는 무슨 말씀이 저는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로버트 칼라이 자체는 일부러 부인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 정말 굉장히 노력을 했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부산행에서 김희성이 그 살아남으려고 그 안소 이렇게 밀듯이 형님들
그 여보 미안해 그러고서는 밀고서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더 실감나게 연기할 자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활 연기인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좋은 거 하나 물었다가 예. 열심히 물어 뜯으시는데 저는 연기와 실생활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니까는 일부러 부인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예, 예. 상황이었잖아. 예. 근데 돌아가서는 자식들한테 굉장히 좀 비난을 받진 않지만 약간 좀 원망스러운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내미는 아빠 왜 혼자 살아오셨어요? 라는 약간 원망의 눈빛을 보내고 그쵸, 예. 딸내미는 아빠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는 눈빛을 보내다가 뒤에 가서 줄거리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 됐죠? 예.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예. 그다음부터 엿대는 거지 이 아버지는. 스탠리 형 인생의 선배인 게 농담으로라도 결혼은 꼭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니요, 저는 꼭 해라 말씀드리고요. 예. 혹시 저 이 방송을 들으실 모든 유부남 유부녀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꼭 부인부터 챙기세요. 혼자 살아남아도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 그렇게 로버트 칼라일이 도망을 가고 예. 시간은 28주 후로 흘러서 이미 나토군이 예. 와서 런던 시내를 점령을 해서 이미 마지막 복균자까지도 소멸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죠. 클린 됐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로버트 칼라일의 딸과 아들이 스페인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도시로 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 로버트 칼라일은 사실은 자기 양심에 느꼈는지 아니면 진실을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싫었는지 난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들의 엄마를 구하지 구할 수 못했다. 없었어. 네, 그렇게 눈물을 흘리죠.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잖아. 내가 살던 집에 가봐야겠다. 호기심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얘기를 하죠. 동생이 먼저 예. 나 엄마 얼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쵸, 엄마 사진을 엄마 찾으려고. 사진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알았어. 내가 사진 가지고 자기가 가줄게. 살던 예. 집으로 갔는데 그냥 거기에, 타당한 설정이에요. 예. 거기에 이런 엄마가 살아있네. 그렇죠. 죽었다던 예. 엄마가 예, 죽었다던 멀쩡하게 살아서.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토군이 엄마를 데려오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죠. 예. 엄마는 분명히 물렸어. 물렸어. 예. 근데 살아있어. 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자연적인- 항체가 있다는 항체가 거지. 있을 수도 있다는 좀비 거죠. 바이러스 항체가 있다. 예. 이거 그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아지 기르잖아요. 예. 강아지들은 병에 걸리면 음. 기본적으로 치료받는 게 치료약이 아니더라고요. 그 병에서 걸렸는데 살아남은 개들의 그 항체를 넣는 거더라고요. 그건 그 우리 저 종두법의 가장 오래된 우리 그 전염병 치료법인 종두법의 가장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버지의 딜레마가 세게 걸리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이프를 두고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와이프가 어쩌면 인류를 구할지도 모르는 항체를 가진 아주 소중하고 예. 독특한 존재였다는 게 밝혀진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즉 그냥 와이프만 버린 게 아니라 인류의 희망까지도 버리려고 했던 저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더 설정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 아내에게 네. 사죄를 하면서 입을 맞추죠. 예. 나 같아도 사죄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어야지. 근데 여기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자신은 분노 바이러스 때는 항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 병원균 역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딱 예. 복균자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복균자이기 때문에 예. 그 키스를 통해 바로 이 로버트 칼라일이 다시 분노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타액을 예. 통해서 감염되는 예. 거죠. 예. 에이즈의 은유인가요? 예. 그래서 로버트 칼라일이 다시 좀비가 돼서 그 자리에서 아내도 물어뜯고 이 바로 이 다시 한번 이 런던 예. 도시를 좀비로 물들인다는 재건된 런던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좀비의 도시로 탈바꿈되는. 저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버리고 오면은 나중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엿대는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버리지 마라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요. 네.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기존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꿈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확실하게 교훈을 얻었고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해서 아내가 살아나더라도 험한 꼴을 내준 험지에서 온 분한테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함부로 타액을 섞지 말지어다. 너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민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아내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여보 정말 미안했어.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한테 키스는 못 해주겠어. 왜냐하면 영화 보니까 내가 저 좀비 감염체가 돼갖고 엿대는 수가 있거든. 이해해줘. 요거 저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 근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아니 모든 영화를 보면서 실생활의 교훈을 얻어야지.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 아내를 죽일 거라고는 예.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아, 무자비하게도. 예. 그래서 이 두 명의 누나와 이 남동생 그리고 이 무리가 발생이 되죠. 뭐냐면은 예. 이제 다시 팬데믹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다시 그렇죠. 번지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둘과 함께하는 병사 중에서는 그- 우리가 또 지금은 슈퍼스타가 된 제레미 레너가 예. 그러고 보니까 호크아이가 여기서도 그런 저격수로 나오네요. 예. 이게 몇 년도 영화였다고요? 2007년? 2007년. 아 그러면 허트로코 다음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전이에요. 그 전인가요? 예. 예. 어쨌든 지간에 제레미 러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좀 전에 닥두님이 예. 그 무참하게 죽였다 그랬잖아요. 부인을 그걸 무참하게 죽여야 되는 이유지. 아 이거는 제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스토리텔러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서 죽여야 돼요. 왜냐면은 미드 포인트에서 한번 위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류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는 아줌마가 그러니까 부인께서 무참하게 죽어버렸네. 이 멍청한 남편의 서투른 행동 때문에 그래야지 관객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눈치 빠른 관객은 느끼죠. 하지만 누가 남아있어? 딸이 남아있잖아. 즉 뭐냐면은 엄마는 거기서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라져 줘야 돼. 그러면서 미드타임에서 위기감을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딸이 살아있다는 걸 살짝 깔고 시작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기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을 자극하려면 그 남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안 직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나중에 이게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에 다른 감염자가 와서 죽이는 걸로 가면 감정은 자극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영화의 스토리 설명하면 살짝 부부관계에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버지든 엄마든 감정의 자극보다는 이 전체 스토리에서는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역할을 다 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병자 예. 닥터님 우리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시다. 아,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 변치 말도록 노력합시다. 예. 아 여러분이 모르는 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좋은 관계는 말이죠. 친구처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 예, 그럼 아주 오래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모든 자기의 와이프를 친구처럼 사랑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럽지 않고요. 예. 어허, 이 사람들이 뭘 하여튼 모르는구만. 이 로버트 칼라일의 딸과 아들 그리고 제레미 레너가 연기하는 도일 상사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그 로즈번이 또 이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죠. 로즈번은 이제 최근에는 엑스맨 시리즈에서 바로 우리 대머리 형님이 좋아하는 모이라 박사로도 나왔었고 예, 예. 이 영화에서는 의무 장교 스카렛 소령으로 나오는데 이 스카렛 소령은 필사적으로 이 로버트 칼라일의 딸과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왜냐? 인류를 살릴 수도 있는 그래요. 그 항체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딸이 유일한 희망인 거지. 아들이 유일한 딸과 그 아들이 가능성인 거죠. 아들이. 일단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유일한 가능성. 로즈번이 이제 의무 장교다 보니까는 항체 존재를 제일 먼저 알게 됐고. 예.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사실은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지점에서는 역시 이 영화에서도 군부대가 등장하는데 예. 28일 후와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런던 시내가 다시 예, 이 예. 좀비 바이러스 보균자들로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데 처음에는 저격수들한테 좀비들을 발사하라고 선별적으로 예, 죽여라. 죽여라고 예. 하죠. 하지만 이게 도저히 선별이 걷잡을 수 안 없게. 되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말살 정책으로 예. 돌아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제레미 레너. 예, 제레미 레너는 이들 무리를 도와주고 같이 이제 도망을 다닌다는 예. 그런 스토리죠. 근데 사실 그 군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가혹하긴 하지만 뭐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감염자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영화 뭐야 그 제목이 지난주에 아인더 아인더 스카이 스카이. 아인더 예. 스카이와 비슷한 예.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감염된 1000명의 감염된 좀비와 500명의 감염되지 않은 인간이 섞여가지고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구별해서 처치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격리, 내지는 전체 박멸밖에. 그러지 않으면은 수백, 수천만의 영국 국민이 다 감염되게 생겼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딱 감염자가 발생하자마자 사람들을 싹 모아서
격리를 하자. 그러니까요. 전염병학에 나온 기본 감염을 차단하는 게 일단 격리 첫 번째가. 예. 우리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불과 최근에 메르스 사건 때도 예. 초기의 격리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걸 연상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평택에 살고 있는 제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기도 했었죠. 예. 아니 그때도 나는 SNS상을 통해서 평택의 모 병원인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알고 다 있었을걸요. 알고 예. 있었죠. 예. 근데 뭐 유독 보도에서만 뭐 통제하고 예. 알려지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더 불필요한 어떤 혼선이 일어났던 그거에 비하면은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비록 가혹하긴 하지만 이 28주 후에서 정부군이 했던 내지는 정부가 했던 거는 뭐랄까 불가피한 예. 좀 가슴 아프긴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28일 후보다 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8일 후에 등장했던 군인들은 그냥 악당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악당이 아니라니까요. 인류의 재번식을 위한 원대한 설계를 가진 분이라니까. 그냥 다 죽는 게 낫습니다. 재번식이요? 진짜 오늘 방송 힘든데 한 명은 미쳤고 한 명은 속물이고. 저는 속물인 걸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딜레마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사살하는 게 맞긴 한데 거기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군인도 등장하고 그렇죠. 또 이 무리들이 계속 이 군인들에 의해 쫓겨다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선악의 구분을 갖는 건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간호장교는 예. 인류를 위해서 어쨌든 항체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둘 중에 누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둘 다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신은 죽을지라도 28주가 택하고 있는 그 드라마투르기의 작법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 그 딜레마는 항상 관객을 재밌게 만듭니다. 딜레마는 선택의 딜레마. 이걸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해도 힘들고 저것을 해도 힘들고 이런 선택의 딜레마도 잘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중의 딜레마. 즉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한쪽에서는 경찰이 나를 범인이라고 쫓고 한쪽에서는 증거를 없애서 살인마도 나를 그렇죠. 쫓네. 예, 예. 이거 이중의 딜레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좀비한테 쫓기고 한편으로는 군인한테 쫓기고 이중의 딜레마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인데 테크닉을 썼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테크닉 또는 클리셰라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인데 비교적 효과적으로 쓰고 있죠.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28일 후보다 재미있어요. 예. 재미는 확실히. 예. 재밌다기보다 저는 이제 조금 28일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 말이죠.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DV 카메라를 안 찍고 이거는 필름으로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도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터미네이터 보면 사람들이 다 원편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2도 좋은 게 1은 재미있긴 해도 영화가 좀 없어 보이거든. 근데 터미네이터 2는 재미있으면서도 영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도 너무 영화가 궁색해 보이지 않아서 저것만 말씀드릴게요. 로고부터가 다릅니다. 1편은 폭스 서치라이트 로고로 시작해요. 예. 폭스 서치라이트 자체가 폭스의 브랜치로서 저예산 그렇죠. 영화 아트 영화 네. 배급하는 브랜드고 2편은 딴따다단 따다다서 예. 폭스 메인에서 예. 배급하는 로고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면 때깔이 좀 더 낫다. 그거는 저한테 오네요. 제가 그 터미네이터 얘기를 할 때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있거든요. 터미네이터 1은 신선하고 터미네이터 2는 재미있지라고. 그거보다 저는 터미네이터 1편은 그 B급 영화예요. B급 전통을 따른 전통적으로 영화예요. 따르면은 특수 효과도 그렇고. 어쨌든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 이 영화만큼 그 좀비를 전염병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완벽한 방역을 보여준 영화는 없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방역 체계에 있어서는 예. 좋아. 일단 움직인 대상 무조건 사살 그리고 네이팜산을 투하 그리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지 가스도 모르니까 막 풀고. 가스까지 완벽한 방역 체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쪽에 건너간 사람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고 좀비가 되지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 예. 근데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살아남은 게 있다면 이건 진짜 뭐 인류를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부산행 보면서 결국은 그 김희성 캐릭터가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군인들이 바로 딱 김희성 같은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기 건너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감염된지 어떻게 알아요? 격리하고 어떻게든 막 격리하고 자기들과 분리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여기서 군인들은 정확히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28주에서는 군인들이 자기 역할을 잔혹하지만 자기 역할을 한다. 한다라고 받게 되는데 왜
부산행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데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그 부산역에서는 차단된 막 뒤에 부산행. 있는 인간들이고 이 인간들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28주 후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감염자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고 물리는 즉시 20초 후면 변하는데 그렇다면 그 20초를 생각하고 한 명씩 죽일 것인가? 이건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상황은 김희성과 같이 있는 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에서 정보 한계에서 김의성, 김희선 아니에요. 네, 김의성 씨가 있는 그쪽 그룹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보의 한계에서는 이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다를 게 뭐가 아니, 있냐는 거죠. 나는 오히려 김희성 캐릭터는 1편에 나오는 군인들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네. 나는 1편에 나온 군인들하고 유사하지. 아니, 2편은 저는 오히려 아니, 예. 근데 그놈의 그 예. 물린 다음에 좀비가 되는 시간은 왜 영화마다 다 다른 거야? 지금 28주 후에서는 20초예요? 28일로 시리즈가 20초 20초 정도고 어떤 어떤 영화는 꽤 길게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영화는 물리자마자 변하는 것도 있고 왜 예. 월드워 Z에서는 뭐 5초도 안 걸리지 않나요? 바이러스로 돼 있는 경우는 그렇게 좀 시간이 짧게 발현된 경우가 있고 리빙 데드 되살아난 시체라는 설정이 되면은 물리고 감염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시간 되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영화마다 하는 통일이 거죠. 안 돼 있어. 영화를 보다 보면 대체로 응. 그냥 퉁쳐서 만들어 놓은 게 응. 뇌 응. 거리에 따라서 물리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다리를 물리면 좀 오래 다리를 물리면 좀 걸리고 오래 걸리고 목을 물리면 좀 예, 빨리 되고. 바로 작용이 오고. 근데 이제 이 좀비 영화의 그 로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저는 이번에 몰아서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게 벌어지면 어떨 것인가 상상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무섭지 않았던 게 좀비는 말이죠. 이렇게 물리고 나서 빨리 변하잖아요. 즉 물리고 나서 1분도 안 되면 제 좀비는 아니네 구별할 수 있잖아요. 물론 뛰어다니는 건 있지만은 저는 별로 안 무서워. 뭐가 무섭냐면 말이죠. 사실은 제가 좀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더 무서운 것 같아. 다른 그 저기 뭐죠? 인베이전 오브 바디 스네처 보면은 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3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 3명 중에 나 빼놓고 3명이 다 좀비야. 이 인간들이. 근데 난 좀비인지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이 무서운 거지. 실제로 형이 물어뜯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를 되면서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나는 좀비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좀비 영화가 무서운 영화는 그러니까 아니죠. 별로 예. 무서운 영화는 아니야. 그리고 이 영화에서 사실은 오리지널 시체들의 새벽에 네. 유사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좀비 영화 역사상 예. 가장 통쾌한 좀비 학살씬이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또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수 효과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좀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것들. 근데 이 장면에서 한때는 인간이었는데 참 좀비가 된 다음부터는 바퀴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 반인륜적 영화인데 좀비들을 죽이니까 통쾌한 영화가 되죠. 바로 헬리콥터 프로펠러로 좀비들을 학살하는 이 장면 이번에 다시 봐도 진짜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거의 데드 얼라이브에서 잔디 예. 깎기로 갈아 죽일 때와 비슷한 통쾌함이라든가 후련함을 느낀다고나 할까? 뭐 그 그렇죠. 장면에 스케일을 확 늘려놨죠. 확대해서 돈 업더 데드에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약하게 묘사되는데 이 장면은 진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정말 통쾌하게 그냥 확 밀어버리는. 아마 CG였을 텐데 그 장면은 걷는 좀비와 뛰는 좀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도 기술의 발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5만 가지 짓을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예. 영상 기술의 발전이 결국 좀비의 진화까지 같이 함께 가져왔구만요. 그리고 우리가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디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지하철로 28주 후 시절에 지하철로 숨은 사람들이 28주 후에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여기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다들 백골이 돼서 그냥. 뭐 여기서도 또 한 번 저희가 불편한 얘기를 살짝 하자면은 사실 28일로 28주 후에 있는 나오는 좀비들은 사실은 좀비가 아니잖아요. 네. 병에 걸린 감염자들이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감염자들. 그렇게 고마해. 갈아버리는 거 가지고 쾌감을 느껴도 될까요, 우리가 과연? 고마해 병자. 근데 그 더군다나 쾌감을 느낀다기보다 이미 이들은 인간이 아니고 그럼. 그다음에 인간이 아니면서 다시 인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즉 타자로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이제- 인간이었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가려버리면 안 네, 되지. 이 부분에서 이제 28주에는 근데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영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좀비 영화에서 음. 학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학살 이런 것보다
영화적 쾌감이죠. 영화적 쾌감은 영화- 그냥 예. 좀비 자체가 오브제가 되는 거예요. 영화 장치가 예. 보여줄 수 있는 그 효과들. 예. 나중에 저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그냥 예. 물론 이제 병자니처럼 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은 한때나마 인간이었던 저 존재들을 지금 좀비가 됐다고 해서 무슨 저기 파리약 뿌려가지고 박말이라도 하면 되겠네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좀 더 심각한 철학적 고민할 때이고 닥터님 말씀 맞다나 우리가 돈 내고 극장에 와서 영화적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좀비는 저렇게 갈아 죽일수록 더욱더 시원하다 통쾌하다라는 영화적 쾌감도 뭐 있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부산행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 좀비를 죽이는 방법이 좀 이렇게 뭐랄까 시원하지가 않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비 영화 하면 인장이 있잖아요. 음. 좀비들에게 둘러싸여서 음. 팔다리가 푹푹 찢어 나가는 인간의 모습도 안 나오고 15세죠 부산행에. 아유 예. 돈 많이 들었는데 15세로 가야지. 좀비들을 때려 죽일 때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예. 근데 부산행을 포함해서 이번에 오늘 다룰 영화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또는 넓게 보면 말이죠. 공포 영화가 아무리 끔찍하고 비일상적이고 극단적인 설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관객들의 일반적인 도덕율에 기대고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 없고 나쁜 놈일수록 먼저 죽는다. 이 설정이 아까 얘기했던 28주 후에서도 아빠가 부인을 구하지 못한 그 원죄 때문에 좀비를 변해갖고 죽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 영화도 그렇고 이후에 언급할 영화도 그렇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 보면은 나쁜 놈일수록 먼저 죽어.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좀비 영화가 굉장히 그 파괴, 그러니까 비일상적이고 상식 파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업 영화인 이상 일상적인 감독의 도덕률 자체를 아니 관객의 도덕률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는다. 이 영화들도 그 법칙을 따르고는 있다. 이후에 언급할 새벽의 조율까지 포함해서 예.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 이제 아버지 캐릭터 로버트 칼라일이 연기하는 아버지 캐릭터인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사건에 단초를 주는 역할로 저는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요. 사실 후반부로 가면 끝판왕처럼 묘사가 돼요. 아, 난 불만이야. 왜 아버지를 저렇게 묘사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희생하는데 왜 이 영화에서 민폐 캐릭터로 그리는 거야? 난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내를 죽일 때 좀 이렇게 놀랐던 게 분명히 이 사람이 도망칠 때 부분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가는 그냥 같이 죽자는 건데 나라도 살고 봐야지 뭐 그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쳤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변해서 또 아무 죄 없는 아내까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눈앞에 뻔히 있는데 놔두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냐고. 아까는 자긴 그런 상황이면 죽는 게 최선이라고 그러더니 예. 하여튼 이 영화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그 로버트 칼라일이 끈질기게 살아먹어서 무슨 좀비 마지막 끝판왕처럼 묘사돼서 끝까지 자기 딸과 아들을 쫓아오는 이 설정은 좀 뜬금없다, 이질적이다 이런 얘기가 욕심이 많아요.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여기서마저 명백하게 그 가족주의의 완벽한 해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해체도 조금- 아니야 사실 따지고 조금 보면. 유치한 영화적 내가 볼 때는 기법이었다는 생각이 감독이나 들어요. 각본가가 아버지한테 악감정이 있었나 봐. 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놓고 나갔다든가 아니면 엄마를 버리고 뭐 딴 사람을 차렸다든가 해서 야, 사랑을 제- 받지 못한 약감정이 제 생각에는 로버트 칼라일이 돈도 많이 줬는데 끝까지 우려먹어야지요. 출연료 뽕을 뽑으려고 출연료 뽕을 아, 뽑으려고 뭐 한 게 아닐까 그것도 뭐- 싶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참, 세상에 아내 버리고 갈 때는 합리적 선택이고 악당으로 묘사될 때는 악감정이 있었다고 그런 이중적인 발언을 감독이 특히 이렇게 묘사했을 때는 뭔가 좀 심리적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추론합니다. 예. 하여튼 저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이번에 다시 한번 재밌게 봤고 오래간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때는 조금 이름이 덜 알려져 있던 당시에 감독이. 로즈번이라든가 제레미 러너 아, 그리고 배우들. 또 지금은 차기 최초의 흑인 007로 유력하게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드리스 알바까지 영화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어이구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허트로커는 바로 이 직후에 찍었구만요. 예. 제르미 러너가 이제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온 게 허트로커부터인데 저는 근데 제레미 러너라는 배우 자체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거는 아 얘는 근데 딱 여기까지구나. 밋밋해요. 예. 밋밋해. 그러니까는 배우들은 말이죠. 약간 좀 못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매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좋은 배우야. 근데 매력적이진 않아. 그래서 뒤에 다른 영화도 보면은 이 친구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는 그 본 시리즈 외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서포팅 롤을 했을 때는 괜찮아. 한계가 있는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이끌어가기에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죠. 업계용으로 속칭 다마급으로는 한계가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배우인데. 제가 좀 보면서 아쉬웠던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은 저는 28주 후 처음 봤을 때 이 설정을 보고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좀비 영화나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세상은 끝났다로 가는 그런 결말들의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초반에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시 현실 세계가 복구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구축된 이 세계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더라고요. 초반엔 저는 제가 처음 영화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럽긴 했었거든요. 아, 그런 관점을 영화를 만들면 재밌었겠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기대가 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실망스러웠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딜레마들을 이것저것 좀 그 단초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다 좀 보여줄 게 많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뭔가 영화 장르적 쾌감은 정말 좋지요. 장르적 재미 정말 멋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영화는 2004년도 작품. 원제는 돈 오브 더 데드. 국내 개봉제는 새벽의 저주. 그러니까 이게 조지 로메로의 3부작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 1편, 2편이 던 오브 더 데드였던가요? 예. 3편이 데이 오브 더 데드. 3부작 중에서 2편을 리메이크한 거죠. 잭 스나이더가. 하필 2편을 리메이크했을까? 그러게요. 예. 설정이 제일 재밌어서 그런 게 설정이 아닐까? 제일 재밌어서 그렇죠. 쇼핑몰이라는 재밌죠. 설정이 예. 재밌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하여튼 좀비 세상이 된 거지 뭐. 예, 좀비 세상이 돼서 무리들이 도망치다 쇼핑몰로 보니까. 들어가서 쇼핑몰 안에서 여러 가지 군상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적과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죠. 아주 평온하게 시작합니다. 동네가 어디냐? 위스콘신. 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많은 미국 영화들은 대개 LA 아니면 뉴욕. 그 설정을 한 게 거의 한 70% 이상 80% 가까이 될 걸요. 물론 이제 필링 미네소타라든가 파고처럼 그런 동네를 뭐 배경을 한 데도 있지만 이 동네는 이제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 중동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 약간 촌이에요. 예. 제가 특정 지명을 거론한 것은 그 지명에 대한 폄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울 부산이 있으면은 뭐 충북 제천 내지는 뭐 충남 어디 정도 되는 딱 미들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평범하고 온화한 가장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법한 도시라는 설정에서 위스콘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알다시피 간호사가 평범하게 이제 환자도 돌보고 자기 교대도 하고 집에 들어와면서는 그 앞에서 그 꼬마 여자애랑 같이 안녕 그래 롤러스케이트 잘 타는구나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퍽드업이 되면서 근데 이 영화도 좀비 바이러스가 왜 퍼지는지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뉴스 영화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없이 그냥 일이 터졌다.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일단 드라마가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돈 오브 더 데드를 리메이크한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게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를 하면 영화가 너무 작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 데이 오브 더 데드가 리메이크 됐는데 영화 정말 후지거든요. 굉장히 떨어지죠. 미나스바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잭 스나이더가 리메이크 하더라도 전부 다 지하에서만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넓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다양한 네. 상황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네. 사실 이 영화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드디어 좀비와 본격적인 액션을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예.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좀비 영화라기보다 액션 영화 같다는 인상이 그렇죠. 더 강하죠. 예. 그리고 감독인 잭 스나이더가 이걸로 연습 많이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액션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참 아까 위스콘신 배경이요. 위스콘신입니다. 그거 말씀하셔서 초반에 위스콘신 완전히 좀비들에 의해서 점령돼가는 그 버드 아이뷰는 부산행에서 거의 서울 점령되는 장면이랑 거의 구도가 완벽하게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늘 모든 영화에서 그렇듯이 초반 설정을 믿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 예. 스토리를 따라가니까 아까 28일 후 같은 경우는
런던 도심이 텅 빈.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라는 도시가 좀비들한테 점령이 돼가지고 곳곳에 불이 나고 터지고 이거를 항공샷을 한번 보여주고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믿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각 개인의 얘기로 들어가기 위한 설정을 앞에 보여주죠. 부산항에서도 예. 써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거의 유사하게 묘사되더라고요. 그 봉고차 같은 게 주유소를 이렇게 주유소에 돌진하면서. 충돌해서 폭파하는 장면은 음. 히치콕 영화 3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미치거나 좀비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세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렇죠. 예. 혼돈의 세계라는 걸 네. 비주얼로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럼요. 비주얼이죠. 이 새벽의 제주에서는 그 장면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임팩트도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비주얼인 예, 게 예.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도심 배경으로 수백 수천 명의 엑스트라들이 다 몰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한 말이죠 항공샷으로 연기하고 폭발하는 건물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설정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 저희가 자꾸 부산행에서 자꾸 이런 장면들을 이런 영화에서 따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부산행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건 예, 아니에요. 예. 이거 워낙 좀비 영화는 클리셰 덩어리이기 때문에 좋은 요소들을 차용한 건 저는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 보니까 역시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란 이런 수많은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쇼트를 잡아낸다거나 가장 효과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그 기술력이야말로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이제 부산행이 관객들한테 비교적 덜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진 거는 알게 모르게 관객들이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맞아요. 그 세계를 예. 받아들이는 정서적 훈련이 내지는 예. 예방 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한국 영화에서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보여주면은 가는 거고, 아 이건 뭐야 이러면 이제 안 가는 거고, 부산행은 그 점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부산행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하여간 지나치기에 눈물을 뽑아내려라는 점, 그 연출 외에는 다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부산행에 비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굉장히 쿨하죠. 지나치게 눈물. 근데 말이죠. 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영화 새벽의 조주는 의외로 정서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서적인 접근은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된과 동시에 굉장히 쿨하게 그냥 딱 바로 잘라버리죠. 그러죠. 지금 뭐 더 이상 이거 뭐 줄거리 소개하는 게 네, 의미가 소개할 게 있어요. 그냥 없어요. 예. 그래갖고 좀비 세상에 닿고 다 이제 주인공을 비롯한 사람들이 쇼핑몰로 도망치는데 예. 도망치는 와중에 쇼핑몰 바깥에는 좀비 천지가 돼 있고, 한편으로는 쇼핑몰 내에서도 이 도피한 사람들끼리 대피한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한편으로는 쇼핑몰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인간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딜레마, 외부로부터 좀비의 공격, 내부로부터 인간끼리의 어떤 크랙 이거 가는데, 저는 이제 원제 우리가 봤잖아요. 조지 예, 로메로가 예. 만든 그거 봤잖아요. 그거보다 잭 스나이더가 좀 야심 있게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액션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다는 거 못지않게 원작보다는 정서를 많이 주려고 한다는 느낌 안 가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등장인물들이 많이 늘어났고 원작은 사실은 군인 몇 명의 여자 한 명 그러니까. 정도잖아요. 예. 가령 원작에서 이 잭 스나이더 작품처럼 좀비가 감염된다는 걸 안 다음에 딸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아버지의 예, 예. 이런 거 있었나? 원작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원작은 원작이 일단 없었어요. 남성 2명에 여성 1명. 그리고 예, 예. 거기에 사실은 여기서 리메이크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빠진 캐릭터가 좀비 못지않게 잔혹한 그 갱단, 오토바이 갱단, 예. 그러니까. 잭 사비니가 나오는 예. 톰 사비니가 톰 나왔죠. 사비니, 톰 톰 사비니가 나오는 그 요소가 이 영화에서 빠졌죠. 예. 그러니까는 톰 그렇게 사비니가 보면 나오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톰 사비니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예. 경찰로 나오고, 원작에서는 양아치로 나오고. 마을 보안관으로 나가서 예. 1편에서 마지막에 그 좀비 때려잡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외로 잭 스나이더가 우리가 좀비 영화 하면은 그냥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그냥 악당 외제화된 존재인 좀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못지않게 사실은 질병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누웠을 때 어떻게 이별할 것이냐, 이 잭 스나이더 작품의 이별이 꽤 중요한 모티브로 쓰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빠와 딸과의 이별, 그 다음에 그 자기 와이프하고의 이별 등등등등 이별 상황 꽤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보면서 잭 스나이더가 이렇게 눈물을 중시하는 감독이었던가, 꽤 눈물을 많이 쓰려고 뽑으려고 작정을 하는 걸,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상황이 딱 끝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다 상황 자체를 하고 딱 겁니다.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말이죠.
바로 이 영화의 엔딩에도 드러나는 네. 건데 이 영화는 엔딩까지도 정서를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렇죠. 근데 엔드 크레딧 딱 끝나자마자 나온 거는 그쵸. 하드코어 메탈로 조져버려. 네. 그러니까는 관객들이 한국 영화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눈물 쑥 빼는 엔딩이 나온 다음에는 그 여운을 네. 아 하면서 더 이렇게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를 질질 끌어줘가지고 엔딩의 감정을 더 오래 갈 텐데 이 영화는 딱 엔드 크레딧 올라오자마자 언제 그랬는 듯이 와 이러면서 빠른 템포로 엔딩의 감정을 지워버리죠. 그리고 이 영화야말로 병자가 예. 좋아하는 영화 아니야? 저요? 왜냐면은 예. 그렇게 탈출했지만 과연 그 섬에서는 행복할까요? 이런 엔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좋아하긴 하지만은 저는 원작의 감동에 비하면 솔직히 저는 정서적 울림이라는 면에서는 원작에 비해서는 저는 사실은 10분의 1도 못 살았다고 아 봐요.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리메이크가 오히려 정서적 울림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서적 울림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 볼 동안에 정서적 울림을 유도하긴 했지만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울림을 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완전 차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략 예. 자체가 좀 전략이 다르지. 다른 이거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예.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만든 예. 좀비 영화고. 예. 조지 로메로의 돈 오브 데드는 영화 보는 동안에 안에서 감정을 주진 않지만 영화 끝나고 나서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후에 그 원작 영화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비록 리메이크이긴 하지만 예. 그냥 전혀 다른 영화라고 맞아요. 다른 영화예요. 그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 오브 더 데드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쇼핑몰로 찾아오는 좀비들은 예. 그 살아생전에 소비 습성을 못 버린 걸로 우리가 그렇죠. 항상 이야기를 그렇지. 많이 하면서 이것 자체가 조지 로메로가 또 하나의 우리 사회를 은유하기 위한 걸로 또는 이야기를 풍자이거나. 하는데 예. 이 영화에서는 그 요소를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풍자적인 요소는 많이 거세한 예. 대신에 원작에 대한 존경이 완전 식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그렇죠. 예. 명대사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작에 나왔던 캠폴에 예. 즉 뭐냐면은 지옥이 꽉 차면 예. 지옥이 만 원이기 예. 때문에 지옥에 지옥을 못 있는 영혼들이 가- 예. 다시 넘쳐서 그렇죠. 돌아오고. 예, 돌아온다. 이 대사는 여기서도 인용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명대사예요, 정말. 그리고 그 배우가 그 돈 오브 데드의 예.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폴인가 그래요 이름이. 예. 그리고 그 음. 영화에서 대령인가로 나왔던 배우는 같이 있던 맞아요. 파트너 예, 파트너고. 예. 예. 그러면서 이 리메이크작이 실패한 리메이크는 아니었다. 즉 예. 뭐냐면은 원작의 자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자기만의 색채로 조금씩 바꿔놨다는 점에서 나름 성공적인 리메이크였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저도 저 역시도 예. 이 잘된 재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라는 거죠. 예. 이건. 그리고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공포 영화에서의 죽음의 순서가 여기서도 재현이 되죠. 그 가장 깐죽거렸던 요트 가지고 있는 아저씨, 재수 없는 아저씨, 그 아저씨 먼저 죽어 재수 없고 나쁜 인간일수록 먼저 죽어주는데 좀 이채로운 거는 요트 가진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이 영화 직후에 티 버렐이라는 배우인데 이 영화 직후에 모던 패밀리라는 아, 미국 드라마의 그 아버지로 등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푸근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상 되게 진짜 더러운데? 되게 깐죽거리고 재수없잖아요. 그 못지않게 나는 또 여기서 이 영화에서 그 좋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쇼핑몰에서 가장 악독하게 그려졌던 그 그렇죠. 경비원이 예. 뒤에 가서 개과천선까지는 아닐지라도 긍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이 캐릭터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원작에도 이런 캐릭터가 있었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잭 스나이더의 몫이라는 거죠. 히어로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재수 없던 희생적. 놈이 예. 뒤에 가서 자기 희생을 하는 히어로가 되는 건데 그게 억지스럽지는 않았잖아요. 예. 캐릭터 묘사를 잘한 것 같아 그런 면에 아니, 있어서. 뭐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액션 영화래 가지고 이 영화의 얘기를 하려면 저는 액션적인 쾌감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액션 쾌감이 있죠. 예, 좀비 영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액션 영화에 훨씬 가깝잖아요. 특히 뒷부분으로 가면은 예, 무장 좀비- 버스, 예, 개조 버스 예. 안에서 액션. 예, 좀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 액션 영화는 개념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런 면으로 오늘 좀 얘기를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아마 UIP가 배급을 했을 거고 UIP 그 배급 시사실 가서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를 소수가 가서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극장 개봉을 예, 했단 예. 말이죠. 예.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에일리언 2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에일리언의 요소를 살리면서도 거기에 제임스 카메론이 액션 그럴 수도 영화로 있겠네요. 예, 액션 영화로 화끈한 액션 영화 요소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모 호러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 좀비 영화를 잘 모르던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열광했던 정말 새로운 좀비 오. 영화였구나라는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같이 활동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 영화 후반에
가스통을 폭파시키는 장면은 그러니까 예. 에이리언의 예. 폭파신하고 화염방사기.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말이죠.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영화 나오던 당시엔 2007년 작품인가요? 제가 공포 영화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었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자극을 주는 호러 영화가 안 나왔어. 호러 영화가 너무 좀비 영화든 호러 영화든 기존의 공식을 답습한 범작들만 나올 때라 가지고 처음에 이 포스터가 나왔을 때는 뭐야? 그냥 뭐 리메이크 했나 본데 별거 있겠어? 그래서 안 봤단 말이죠. 이번에 처음 봤는데 재밌네. 그럼요. 이런 거라면 진작에 볼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의외의 수작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워낙 허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혹시나 수정하면 제작 연도 2004년입니다. 2004년인가요? 그래요. 2004년 당시에 제가 공포 영화에 대한 흥미를 잃었을 때라는 거죠. 공포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돈 오브 더 데드의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리메이크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후졌을까 해서 안 봤다라는 거죠. 영화에 대한 기대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봐줘야지 봤다가 이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밀리니엄 이후에 예. 지금 요즘까지 사랑받고 있는 좀비 영화 3대장 하면 역시 뭐 어쩔 수 없이 28위로 그리고 바로 이 돈 오브 더 데드 그리고 패러디에 가까운 션 오브 더 데드 요 세 작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하보다는 약간 어정쩡하죠. 선호대는 조금 어정쩡. 예. 완전 예. 병맛도 예. 아니고 완전 전극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 영화는 사이먼 패거 때문에 예, 팬층이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좀비 영화. 글쎄요. 오만관 표현 그리고 좀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그거 아직 못 봤네요. 그래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영화. 근데 이 영화는 일단은 캐릭터 자체는 그 인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공평하게 네. 배분이 돼 있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그 배우 얘기 잠깐 드리면 여주인공은 사라 폴리 또 제가 좋아하는 예. 처음 등장했을 좋아. 때는 제2의 우마 서먼 똑같이 그러니까. 생긴 조금 살찐 우마 서먼 같아. 예. 그리고 우리 최근에 다뤘던 네, 테리 바론의- 길리언 바론의 데모. 예. 바론의 데모홈에서 그 꼬마 아이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커서 이렇게 됐어. 예. 그리고 또 뭐 빙 레임스도 있고 뭐 여러 캐릭터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다뤄봤네. 이 영화는 뭐 좀비 특징적인 건 별로 없네요. 사실 이 영화는 좀비를 어떤 대상화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소모성으로 이용하긴 하죠. 네. 이 영화가 사실은 2004년이니까 아마 그 28호하고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요? 28일 후 2년 뒤에 나왔네요. 2년 뒤에 보니까. 나왔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뛰는 좀비라는 것에 일단 개념을 28호가 처음으로 이제 보는 뛰는 좀비라기보다 사실은 거기서는 뛰는 감염자라는 느낌이 강했다면은 진짜 뛰는 좀비를 좀 영화적으로 보여준 건 아마 이 영화가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요. 28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 뛰어도 너무 뛰어. 그거 오죽하면 진짜 데니보이 육상 선수들 캐스팅했다는 거 아니야? 예, 뛰라고. 그쵸, 예. 진짜 졸라 빨리 뛰어. 그래서 부산행도 예. 빨리 뛰고 예. 꺾기도 부산행도 달리기 잘하는 사람과 춤 잘 추면서 관절 예. 꺾는 사람은 골고루 저 부산에서 정말 심은경량에 나왔었다고요. 난 그거는 최근에 알았는데 예. 그 제일 처음 죽는 예. 그러니까 열차 바깥에 있는 좀비가 심은경이었다고? 크레딧 보면 가출 소녀라고 나와. 열차 선수. 예. 처음 등장하는 예. 좀비에 열차 들어와서 열차 승무원 들어와서 무는 처음에, 여자 예, 좀비. 예. 야, 그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참 재미있는 배우로구나. 이미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도 역할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자기가 출연을 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 서울역에 아마 그 캐릭터가 더빙했어. 예. 그 목소리 연기를 했었죠. 예. 목소리 연기를. 그래서 연결되는 캐릭터 같아요. 거기서 가출 소녀로 역할을 그래서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역에서 이 심은경이 심은경과 더빙을 하는 예. 캐릭터가 분명히 부산행 기차를 타는 장면이 참- 나오지 않을까. 기특한 배우네요. 예. 제가 보기엔 아마 그리고 그 부산의 노숙자도 왜 거기 타고 있는지 예. 얘기도 그렇죠. 서울역에서 그래서 연결될 것 연결된다고 같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부천영화제 폐막식 가서 서울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웹에 보면 짤막한 클릭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예. 그 노숙자와 그 심은경이 예.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예. 서울역을 못 봐서.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뭐, 오늘 네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네요. 뛰는 좀비. 뭐 닥터님이 뛰는 좀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근데 지금 예, 의미 별로 없고요. 예. 그거보다는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정말 엄청나게 정리를 해오신다 보군요. 예, 세시를 아니 넘어가고 뭐 있네요. 오늘도 꽤 이제 뭐 시간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시죠 뭐. 저는 요즘 좀비 영화들 사실은 B급 좀비 영화들 계속 3세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여전히. 근데 한 번쯤은 예전 스타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고마를 받아서 저는 뛰는 좀비 마음에 안 들고 예전 걸어 다니던 좀비가 그립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저는 스멀스멀 다가오는 공포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배터리 같은 영화. 영리하죠. 예, 그 걷는 좀비고 예. 배터리보다 배터리라고 읽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발음 참 예. 저렴하다 진짜. 전기 배터리가 말고 야구에서의 배터리. 거기 맞아요. 걷는 네. 좀비예요. 제가 네, 그 얘기하려고 걷는 그랬어요. 사랑의 배터리도 아니고 진짜. 걷는 좀비인데 여전히 무섭잖아요. 위협적이고. 분위기 정말 좋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걷는 좀비가 그리워요. 예. 저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새벽에 좀 저주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뛰는 좀비는 기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액션 영화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포물이란 제가 흔히 좋아하는 뭐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한 면을 이렇게 투영처럼 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공포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장르로 저에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제 취향엔 좀 어긋난 장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좀비가 뛰면서부터 호러에서 액션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좀비 예. 장르가. 뭐 근데 그런 거 빼고 영화적 쾌감이나 그런 걸로 하면은 재밌지요. 예. 예, 결국은 저희가 부산행을 개봉을 계기로 이번 주 특집은 뛰는 좀비들을 다뤘었는데 예. 이렇게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팬층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많이 생기고 또 이번에 부산행도 흥행 성공과 더불어 거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해서 국내에서도 정말 좀비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다루는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한국적 좀비가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관객층을 만들려는 밑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적 좀비 아마도 제 느낌에는 곧 어딘가에서 이제 익상이 형님 죄송합니다. 곧 어딘가에서 이제 스탠리 형께서 또 그분께서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예. 희한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영리한 사람이라 당분간 안 만들어. 그거는 뭐 책이 잘 나오면 갈 수 예. 있고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예. 예. 그렇게 이번 주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세 분 또 고생하셨고 예. 예. 오래간만에 또 3종 세트로 구독 예.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속도가 요즘 느려졌어요. 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컨텐츠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야죠. 예, 다운로드 수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예.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주셔야 될 게 많네요. 그러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휴가 기간이라 다음 주 방송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나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